아동용 한자 입문서로 유명한 천자문. 그런데 이 텍스트의 도입부는 천지와 우주로부터 시작하죠. 하늘천 땅지와 지부집주.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유명세가 대단한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글자를 처음 배우기에는 의외로 그 뜻이 추상적이고 스케일도 큰 편이라서 과연 이렇게 배움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자문을 지은 인물 주홍사는 1천자나 되는 글자들이 단 한 번도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고 4글자씩 한 리듬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그걸 다시 2줄씩 묶어 8글자마다 하나의 생각이 완성되도록 구성했으니 이 정교한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글자들을 다양하게 만나기가 좋고 또 내음절의 운율에 맞춰 읽기 좋은 구성이라 아이들이 암송하기 좋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자문은 4글자마다 하나의 구라는 단위로 묶이며 다음 구와 이어져서 하나의 생각이 완성되도록 하였으니 이 8글자를 하나의 련이라는 단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현황은 천자문에서 제1구이고 여기에 우주 홍황까지 합치면 제1년이 되면서 하나의 주제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위로 계산해보면 천자문은 정확하게 1000개의 글자들이 259를 이루며 이 구들이 125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천자문을 다 익히면 125년에 대하여 125가지 주제에 대한 사유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사유의 주제들 또한 아무렇게나 짜여져 있지 않죠. 먼저 천지우주의 질서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천자문은 이후로 인간이 이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러한 인간이 구축한 문명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정치, 도덕, 처신, 예절, 경제, 인물, 지리, 일상 등등이 관계의 논리 구조에 맞게 망라되어 있답니다. 이처럼 천자문은 뛰어난 형식적 측면 때문에 한자 교재로 쓰이기에 아주 좋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중화문명의 우주론과 인륜에 대한 사상이 농축된 장편의 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근대의 석학 완시엔추는 천자문이 곧 중국 문명 간사, 그러니까 중화문명의 기본적 틀을 보여주는 개설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글을 주홍사는 하룻밤 만에 짓느라 머리가 하얗게 새고 말았다는 전설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 20세기 중국 인문학계의 상징이라 불리는 첸중수는 바로 이 백발전설 자체가 천자문이 가진 고도의 형식미에 대한 사람들의 극찬이라고 평가한 바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자문을 아동 한자 입문서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텍스트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음 가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선 전기의 성운학자 최세진은 천자문이 대단히 뛰어난 텍스트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저술한 훈몽자해를 통해서 이것이 아동 한자 입문서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따라서 그 요지를 좀 정리하여 알려드릴 텐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글을 가르칠 때는 마땅히 현실 속 물체와 관련된 글자를 먼저 가르친 후에 그 글과 물체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알게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인데 천자문의 추상적 개념부터 익히게 할 뿐 견문에는 힘쓰지 않으니 글만 알고 사문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지적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상담병이라고 해서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할 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또한 천자문부터 익히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텍스트는 현실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그 경륜을 바탕으로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할 때 이때 만나면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올 그런 수준의 책이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가 그 뜻을 파악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는 곧 천자문 자체가 잘못된 텍스트라는 얘기는 아니며 언제, 즉 어떤 시기에 읽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책 마흔에 읽는 천자문 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흔이 된 사람은 맹목적으로 앞만 향해 달리는 욕망보다는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살피는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설픈 요령은 이제 통하지 않는 나이가 마흔이며 그 대신에 세월을 관통해온 사유, 다시 말해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붙잡아줄 천년의 지혜가 바로 이 나이에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서양에서 이러한 고정적 지혜는 대체로 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절대자,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강렬한 믿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불안을 견디는 법을 배워왔던 것인데, 이러한 신중심의 세계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같은 서양 고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반면 중국의 고문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해왔다고 벤자민 슈워츠와 같은 중국학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시 이 문명은 신중심이 아니며 인간보다 먼저 존재한 이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파악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현세지향적인 성격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천자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자로부터의 인간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텍스트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천지로부터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그 흐름에 맞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천자문이란 중년의 시기를 맞이한 사람이 신비로운 주술적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현세지향적 관점으로 자신과 세계를 고찰할 때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문장이 바로 천자문의 시작을 알리는 천지현황입니다. 얼핏 보기 이것은 자연을 묘사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기 천지라는 말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본시 이것은 인간이 문명을 구축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 즉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있는 세계 그 자체를 뜻해요. 그리고 이것과 대비하여 천하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한자 문명권에서 이 어휘는 인간이 만든 영역, 즉 인문의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하는 다스리고 평정할 수 있어도 천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니, 천하를 다스리고 평정한다는 뜻의 치천하, 평천하란 말은 있어도 치천지, 평천지란 말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천하란 천지 속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이 천하 속에 있는 것이니, 이런 이유로 천자문은 천지를 먼저 논하지 인간과 천하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논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은 현이요 지는 황이라 했는데, 여기서 현은 거물현이라고 읽죠. 그러나 한자는 글자 하나에 여러 뜻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용 맥락에 따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의 저자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현은 검정색을 뜻하는 게 아니라 까마득하다 라는 의미이며, 이는 인간이 측량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의 의식으로 그 전부를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땅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포착된 색으로 이 의미를 드러낸 것이니, 여기서 누를황은 인간이 발 딛고 사는 토대를 뜻해요. 그리고 이러한 천지는 인간보다 앞서 있었고 또 인간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에 적응하며 살아야지 천지가 인간에게 적응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 글자들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현황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우주홍황인데,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평소 지부, 집주 이렇게 읽기 때문에 우주가 커다란 무슨 집을 뜻하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본시 이것은 회남자 제소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을 뜻하는 우자이고 시간을 뜻하는 주자입니다. 즉 우주란 천지라고 하는 존재의 틀 속에서 펼쳐지는 공간과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주에 대해 천자문은 넓을 홍, 거칠 황이라고 했는데, 이 황자는 마흔에 읽는 천자문에서도 잘 풀이해주고 있는 것처럼 본시 풀도 나지 않는 거친 땅을 의미하면서 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천지 속에 펼쳐진 공간과 시간으로서의 우주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인간이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사람이 여기에 적응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참으로 거친 곳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지를 모른 채 천하만 이루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천하가 거친 곳이 되고 말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가령 이순신 장군과 원균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시 이순신 장군은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언제나 바람의 방향과 땅의 성질, 물살의 정도와 기상 상태 등등의 천지에 대한 패턴부터 먼저 점검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승리를 일궈냈음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원균은 7천년 해전에서 해류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오직 승리한 장수가 될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적진속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용한 해류는 원균 부대에게는 너무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해류였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처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영역에 속하는 목표로 분류되는 것이지만 이를 얻으려면 천지의 영역에 속하는 풍향, 해류, 지형 등등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현황과 우주 홍황을 논한 천자문은 그 다음으로 1월 영측과 진수열장을 등장시켜서 천하는 천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 이것은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과 별자리는 하늘에 질서 있게 펼쳐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천체 운행 주기로부터 계절과 날짜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이 나온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경영하기 위해 인간은 그 천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천지의 운행 주기를 알아서 그것으로 천하를 위한 경제활동, 고대에는 대표적으로 농업을 위한 계절별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자문은 구름에 올라 비를 이루고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는 운등치유, 노결위상과 같은 천지의 이치에 대한 내용을 초반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을 뿐 인간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자문이 논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봐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과필계, 등능망망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천지, 즉 미지의 영역인 하늘과 경험 영역으로서의 땅 사이에 거처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에게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천자문의 관점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천지를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미지의 사건으로부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허물을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허물 자체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도덕성이란 개선 의지의 지속성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지 개선할 필요조차 없는 완전한 이데아로부터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 또한 천자문은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영혼의 성질로 보지 아니하며 천지 속 모든 것이 그렇듯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었다고 하여 그것만 믿은 채 자만하게 되면 언젠가 사라져버린 그 능력 때문에 당황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니 결국 자신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천자문은 천지를 살피는 인간을 논하며 그 속에서 천하를 경영하는 인간을 논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부터 국가, 정치, 경제 등등의 문제들도 관계의 관점에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관계라는 건 왜 등장하나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천지는 하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땅과의 관계로 있는 것이죠. 즉 독립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땅에서 생명이 나고 땅에 습기가 올라 하늘에 구름을 이룬다는 것. 이렇듯 천지의 세계관은 홀로 존재하는 절대자의 유아론적 세계관이 아니고 나와 너, 이것과 저것, 위와 아래와 같은 관계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하로부터 제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오직 나, 오로지 당신이라고 하는 고립된 개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의 시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이진법적 수혜관계를 통해 도상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주역이라는 것이고 여기 천자문은 주역보다 쉬운 시문의 형태로 이를 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를 국가 통치의 차원에서 논하는 대표적인 천자문의 내용이 바로 하준약법 한패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시 내용은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자와 관련을 가지는 것인데 그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해석해야 할 존재로 보지를 아니했고 규율로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부의 질서를 강력히 잡기 위하여 권위 있는 법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한비자는 천지의 흐름을 참고하면서 이러한 법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오직 천하의 질서만 바로잡는데 급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법과 사상은 너무 각박한 것이었으니 작은 실수조차 법에 따라 처형할 뿐 인정을 찾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혼란을 정비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했던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을 하죠. 혼란을 끝내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천하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잡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을 뿐 천지의 그 장구한 흐름에 맞춰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제국은 건국 후 2세 만에 망하고 말았으며 한비자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니 반대로 진나라 이후 등장한 한고조 유방은 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소하라는 인물이 정리하여 시행했으니 이리하여 한나라는 400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천이 지와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녀가 서로 작용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천하의 질서를 잡기 위해 마련하는 법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 속에 놓인 사람들의 실정에 따라 제정할 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준약법 한패번영이죠.
이처럼 천자문에 새겨진 세계관을 공부해보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 신비적 주술행위보다는 천지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자문을 배경 지식 없이 곧바로 보게 되면 이 텍스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한자의 여러 뜻 중에서 해당 문맥에 맞게 해석하지 못해서 소박한 도덕 담론 정도로만 읽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 책은 주해 천자문을 참고하였고 주역, 논어 등의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천자문 이해 깊이를 더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편집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책을 펼치면 좌우로 4글자씩 하나의 련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천자문의 형식적 특징이 반영된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독자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고자 해설 내용이 좀 짧은 게 또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내용 파악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부족하나마 오늘 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보완이 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에게 삶을 의탁하는 방식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살펴 그 삶을 정리하는 방식의 지혜 중 어떤 지혜가 더 우위인가 라는 이런 조급한 비교 의식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며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천자문의 지혜 또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